네, 봄이 온 줄 알았더니 끊임없이 뭔가 일이 생기네요. 오늘은 또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 굉장히 또 큰 사고를 쳤습니다. 이 이야기 포함해서 오늘 뉴스토크쇼 끝장 뉴스에서 우리에게 남은 숙제들, 파면 이후의 숙제들이 무엇이 있는지 자세히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월 8일 화요일이고요. 오후 5시 끝장 뉴스 라이브 뉴스타마토 광화문 스튜디오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박영식 시사 에디터 나와주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황방열 뉴스토마토 선임 기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형중 랩 2050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세 분하고 같이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일이 생겼죠, 박영식 에디터님. 네. 이제 봄이 온 줄 알았더니 봄이 아직 오지. 그러니까 어제만 하더라도 저희가 개헌 얘기하느라고 정신 없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오늘은 또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잘 한 건가? 어쨌든 늦었지만 매우 늦었지만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했더니 이제는 임명을 하네. 뭐지 이제 형식적 권한대행으로만 남는 것인가라고 했는데 그 생각마저 그 느낌마저 한 10초도 안 갔던 것 같습니다. 바로 뒤이어지는 속보가 마은혁 재판관 임명뿐만 아니라 문영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 현 법제처장입니다. 그리고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은 현재 파면된 대통령인 윤석열 씨의 권한대행인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대통령 권한대행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냐라는 그 자격 논란과 더불어서 인물들에 대한 포커싱, 즉 이완규 법제처장은 실제 내란 혐의로 고발된 당사자이기도 하고 실제 내란 다음 날에 이 안가에서 회동을 가졌던 인물 중에 한 명이기도 하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당시 안가에서 네. 법제처장과 다른 뭐 행안부 장관이라든지 등등의 그 회동을 가졌던 사람이기도 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과의 아주 절친 관계에 놓여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완구 법제처장이 적합한 인물이냐에 대한 논란까지 함께 벌어지고 있고요. 야당은 현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권한쟁의 심판까지 같이 걸겠다라고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황이어서 이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결국 오늘 오후에 논의가 나왔느냐. 한덕수 그러니까 탄핵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문제가 또 불거진 거에 대해서 민주당은 책임이 없느냐라는 그런 뭐 일각의 비판까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뭐 물론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좀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4월 4일 11일에 윤석열 탄핵 파면 선고가 내려지고 나서 지금 이게 며칠 만에 이게 다시 이런 혼란을 겪어야 되느냐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상황 정리를 좀 다시 한번 해보면은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들이 9명이 정원인데 6명 있는 상태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됐던 거잖아요. 탄핵 가결이 됐고 그 상태에서 심판을 할 수 있냐 없냐를 가지고 좀 왈가왈부했죠. 6명이 심리를 원래는 할 수가 없는데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가지고 어떻게 심리를 할 수는 있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대로 대통령 탄핵을 심리하려면 추가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해야 되는데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을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을 했어야 하는데 안 하고 버티고 있다가 탄핵이 됐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이 탄핵된 그 시점은 이 3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보류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탄핵이 됐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권한대행이 탄핵됐으니까 다음 권한대행이 이제 온 건데 네. 최상목 대행이 2명만 임명을 그것도 기이하긴 했지만 어쨌든 2명을 임명함으로써 대통령 탄핵 심판이 어쨌든 좀 속도를 붙여서 진행이 되게 됐던 거죠. 네, 그 부분은 다행이긴 합니다만은 지금의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게 어쨌든 이번에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을 한덕수 권한대행 결정하는 것은 대통령 몫이라는 점이고요. 과거 사례와 혼동하시는 분들은 황교안 권한대행이 당시에 박근혜 탄핵 정국 이후에 즉 파면 선고 이후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대법원장 몫의 형식적 임명이었고요. 요거는 대통령 몫을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은혁 후보자는 국회 몫이고 대통령 후보자 몫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니까 1+2의
끼워 넣기가 되었다. 아. 이제 이런 이제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국회 몫으로 선출됐던 마은혁 재판관을 오늘 그러니까 처음 속보에서 보셨던 그거 10초 전에 봤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그리고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은 원래 밀어놨던 숙제였고 원래 했어야 되는 건데 이제 와서 한 거죠. 그거는 국회 몫이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하자마자 10초 뒤에 본인 몫을 했다는 거잖아요. 10초도 안 걸렸습니다. 10초도 안 걸려서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 아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두 분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전 국민이 이제 헌법 전문가가 될 판인 것 같습니다. 방금 설명을 좀 해주시긴 했지만 조금 더 요약해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헌법재판소라는 기관은 헌법기관이거든요. 우리의 헌법을 보시면요.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국민의 기본권이고요. 두 번째부터 이제 헌법기관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데요. 보통 3권이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3권 중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기관이 어딜까요? 국회 아닐까요? 국회입니다. 국회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번에 정부가 국회를 침탈했으니까 파면이 된 것이었죠. 그 다음에 정부이고요. 그 다음에 법원이고요. 그 다음번에가 헌법재판소입니다. 예,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 헌법재판소인데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구성은 이런 권력 균형과 민주적 정당성을 다 갖추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의 인원 자체가 9명인데요. 아까 6명으로 심리할 수 있느냐라고 그 사회자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심리는 6명으로 할 수 있느냐 옥신각신했지만 결정을 하려면 7명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9명 중에서 원래 대법원장의 몫이 3명이고요. 그리고 국회의 몫이 3명이고 정부의 몫이 3명이었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번에 임명한 이제 그 2명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몫을 임명한 겁니다. 그렇다면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맞느냐 이 논의가 이제 제대로 한번 펼쳐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한덕수 권한대행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많은 학계에서도 여기에 대한 논의를 할 때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는 소극적인 권한 행사에 그쳐야 한다라고 이제 그게 학계의 다수설. 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헌법상에 그렇게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근데 이거 다수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권한대행의 그 대통령 몫의 행사는 누가 봐도 소극적인 행사는 아닌 것이죠. 한덕수 대행이 스스로가 계속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권한대행은 뭐 이렇게 소극적으로밖에 행사할 수 없어서 뭐 헌법재판관도 임명도 못하고 뭐 그런 얘기 맞습니다. 했던 것 같은데. 지난해 12월 26일에 본인이 3명을 임명하지 않고 있어서 논란이 됐을 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뭐 이거 한덕수가 한덕수를 공격하는 격이 되는데요. 네, 정확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대행으로서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입니다. 근데 만약 불가피하게 이러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이것도 사실 맞지 않는 얘기인데요.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이 없는 관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목상의 그런 이유를 여야 합의를 하고 가져와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뭐 여야 합의 당연히 되지도 않았죠. 합의를 할 수 없는 인물을 또 내세운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지금 머릿속이 굉장히 혼란해지는데 이제 남의 몫을 임명할 때는 합의를 해오라고 그러고 본인 몫은 본인이 독단적으로 하겠다는. 법률행위는 본인 몫도 아니죠. 본인 몫도 아닌데. 한덕수 대행한테 12월 26일 날은 그렇게 얘기해놓고 오늘은 왜 이렇게 했냐라고 물어보면은 이렇게 답할 겁니다. 그때는 윤석열이 직무 정지된 상태지만 대통령이었고 지금은 대통령이 없는 상황이다. 이런 핑계를 아마 될 거예요. 그런 그런 논리를 아마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저는 이 뉴스 들으면서 이게 사전에는 없는 말인데 괴랄하다 이게 윤석열이 이제 계엄 선포하고 뭐 내란 국면에서 많이 유행하는 말인데 괴이하고 악랄하다 이런 표현으로 이제 많이 쓰는 말인데 그런 말이 들었습니다. 저는 괴이하고 혹시 괴이하고 악랄하다 그렇게 써도 될 것 같은데 네. 이런데 무슨 개헌을 하겠습니까?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근데 저는 이런 거 보면서 언젠가는 우리가 이제 개헌해야 되는데 이제 뭐 위헌성이라든가 이번에
한덕수가 한 행위에 대한 이연성이나 이런 거는 이제 많이 지적이 될 텐데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게 언젠가 개헌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통령 유고 상황이나 이런 게 발생해가지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권한대행 문제를 나중에 개헌할 때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비선출직 민명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중에 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한다면 미국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이제 탄핵될 경우에 부통령이 상원의장을 겸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부통령한테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그 사람도 만약에 못하게 될 경우에는 하원의장한테 갑니다. 선출직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식으로 좀 정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선출직이 아닌 사람이 지금 난동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좀 배째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가적인 혼란 상황이고 더군다나 이제 트럼프가 난동을 부리고 있는 상황에서 너네들이 나를 탄핵할 수 있겠나? 더군다나 내가 탄핵됐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인데 그런 거 믿고 이제 배째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받고 더블로 가 막 이런 식의 지금 난리를 부르고 있는 것 같아요. 요거 이제 뭐 정치적으로 저희가 나중에 분석하려고 했던 얘기지만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행을 또 만약에 범야권에서 탄핵해야 된다고 한다면 저는 이런 상황이면 탄핵 사유가 뭐 차고 넘친다고 저는 보는 사람입니다만은 여당 쪽에 슬로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잖아요. 지금 당장 슬로건을 가질 수 있는 게 대부분의 여권 측, 범여권 측 대선 주자들의 메시지는 개헌 대통령이 되겠다 아니면 이재명으로는 안 된다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행을 또 범야권 쪽에서 탄핵 드라이브를 걸면 그걸 가지고 또 슬로건을 삼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들을 노리고 얼마든지 이 카드를 던졌다라고 봐도 정치적으로는 해설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저쪽으로 보면 한덕수는 지금 국민의힘 대선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와인 마시는 고양이님이 괴이하다의 괴이할 괴자와 악랄하다 할 때 매울 날짜 합쳐서 괴랄하다라고 네이버 사전에 나와 있다고 이게 표현해주셨어요. 표준어는 아니겠죠, 설마. 표준어인지 아니면 누군가 네이버 사전에 낸 신조어. 건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죠. 저는 이게 이번 기회에 아까 이제 나중에 개헌 때도 한번 정리를 해야 된다.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그걸 정리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대행에 누가 대행이 돼야 되느냐. 맞습니다. 그것도 정리를 해야 되고요. 근데 이제 권한 행사 범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정리는 해봐야 되거든요. 방금 이제 탄핵 사유는 차고도 넘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동의해요. 이게 헌법 정신에 비춰봤을 때는 굉장히 잘못된 의미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조금 전에도 헌법의 구조를 설명드렸듯이 헌법재판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민주적 정당성이거든요. 민주적 정당성을 갖춰서 구성을 하라는 거예요. 9명 중에 3명은 대통령은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권한대행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뽑은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게다가 심지어 현직 대통령이었던 전직 대통령이었죠. 윤석열은 이미 위헌적인 행위, 헌법 위반 행위와 이제 내란 혐의로 탄핵되고 파면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정치적 책임을 온전히 안고 있는 사람이 현 권한대행이 또 한덕수이기도 그렇죠. 합니다. 또 국회 몫의 3명은 당연히 그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3명인 것이죠. 대법원 몫의 3명은 그래도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대법원장이 추천을 하라는 것인데요. 대법관들도 굉장히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지만 대법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몫이 3명밖에 안 되는데 3명 중에 2명을 민주적 정당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 임명을 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차기 대통령은 임기 내내 1명밖에 임명을 할 수가 없게 되고요. 그래서 민주적 정당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 이 2명을 이렇게 행사해도 되느냐. 그래서 이 사람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과연 무엇이고 행사할 수 없는 권한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행사할 수 없는 권한은 예를 들면 인사권과 새로운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인사권은 장관 임명이나 뭐 새로운 공직자의 임명 같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헌법재판관의 그런 임명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행사해서는 안 되는 그런 권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누구 임명했는지 그다음에 좀 더 얘기해 보시죠. 그 박영석 에디터님이 아까 이완규 법제처장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예. 일단 이거 어떻게 봐야 되죠? 어떤 분이에요?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석열의 소송 대리인 출신이고 현직 법제처장이고요. 시간을 아주 오래 돌리면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검사와의 대화에서 얼굴을 들이밀었던 적이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래요? 실제로 화면에 나와서요. 그때 당시에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에서 평검사 대표로 참여한 이력이 있고 검찰 인사권을 검찰에게 넘기라고 당돌한 주장을 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뭐랄까 민주진보 진영에 속한 분들은 이완규라는 사람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들이 굉장히 깊게 있지요. 그 검사와의 대화는 이제는 뭐 젊은 분들 중에 기억하기 어려운 분들 계시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었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 장면이 기억이 남는데요. 잠깐만요.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검사들이 검찰 인사에 대해서 막 반발하고 그러니까 강금실 법무장관이었고 두 분이 같이 배석해서 법무장관 배석해서 대통령이 직접 텔레비전 생중계로 평검사들하고 대화합시다. 항의할 거 있으면 여기서 얘기하세요. 라고 해서 막 그런 자리를 만들었었잖아요. 거기서 이완규 검사가 들이받았다는 거죠, 지금. 그렇죠. 이제 그 이완규만 들이받았던 게 아니고 여타 다른 검사들도 나와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뭐 학벌을 얘기를 한다든지 굉장히 오만하고 거만하게 굴어서 그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때 뭐라고 얘기했는지 다 아시잖아요.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왔던 당시에 이완규가 실제 그때 당시 평검사로 포커스를 받았던 뭐 인물이고요. 윤석열의 대학 동기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소송 대리인, 검찰총장 직무 정지 당시에 변호인을 맡았던 윤석열의 최측근이고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윤석열 씨의 장모인 최은순 씨의 변호를 맡으면서 제2의 윤석열로 불렸던 인물이기도 하고요. 뭐 요 정도로만 설명드려도 뭐 근데 그 이후에 현직 법제처장이어가지고 사실은 법제처장의 딱지를 내려놓고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지는 윤석열 탄핵 심판 사건의 변호인을 따로 맡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그 정도로까지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인물인데 이제 함상훈 부장판사의 경우에는 어쨌든 30년간 재판 업무에 매진해서 법원 내 대표적인 실력파 정통 법관이라고 분류되고 이완규에 너무 집중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상대적으로는 덜 관심이 가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함성훈 부장판사 역시도 과거에 있었던 어떤 재판이 대표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느냐, 드루킹 이 재판에서 실제 징역 선고를 했었던 김경수 전 맞습니다. 그걸로 지금 이제 이력으로 또 이제 화제가 되고 있고요. 뭐 이제 사실 이완규 지명자가 더 큰 화제를 모으고 있기 때문에 이 함상훈 판사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많이 다뤄지고 있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저기 KBS 사장 건도 있던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것도 역시 이제 마찬가지로 있는데 뭐 이제 이 두 분에 대한 이력보다 제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이게 하나의 이제 미끼이진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경우에는 현재 내란의 가담자일지 모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얼마 전에 보도가 됐었던 어제 저희가 또 잠깐 다뤘었던 이 내란 문건을 대통령 기록물로 만약에 봉인을 해버리면 어떡하느냐, 이런 대목들이 실제 요 이슈가 불거지고 있는 와중에 따로 봉인을 해버리면 그땐 손을 쓸 수가 없다. 대통령 기록물 되면 30년 동안 꺼낼 수 없다. 뭐 그 얘기죠. 네. 이제 그런 대목들도 우리가 놓지 말아야 어쨌든 주시를 해야 된다라는 대목인데 좀 피곤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없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특수부 검사들의 DNA로 이뤄진 이슈 돌리기의 하나의 일환이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건 빼놓고 지금 우리가 이 틈바구니 안에서 지금 놀아나고 있다라는 그런 불쾌감도 또한 들거든요. 이제 그 대목도 주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긴장을 좀 놓치고 있으면은 바로 뒤통수를 얻어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랑뚱기엠무찜님이 지금 전해주셨는데 원달러 환율 1,478.7원으로 오늘 장 마감했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IMF 이후에 최고잖아요. 이거는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그렇죠. 우리 원화가 추락하고 있네요.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인사 내용? 박용식 에디터가 설명해 주셨는데 윤석열 대통령하고 아주 특수관계인 사람입니다. 이완규. 예, 대학 동기고 서울법대 79학번 동기고 그다음에 이제 애당초에 원래 헌재 재판관을 시키고 싶어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헌재 소장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 워낙에 이제 특수관계고 지금 말씀하신 이런저런 문제점들이 계속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이거 거부해왔던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덕수 권한대행의 인사는
이 이완규를 임명한 건 실질적으로는 윤석열이 한 인사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뜻을 네. 윤석열의 뜻을 대리해서 한 거다라고 하는 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대통령 윤석열이 한 친위 구태타기 때문에 12.3 내란이 이런 게 계속 남아 있는데 한덕수가 윤석열을 사실상 대리해서 아주 노골적으로 한 인사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상황들이 저 6월 3일 대선 때까지 계속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거에 하나의 전조라고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방금 되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데요. 저도 똑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한 행위는 그 철저히 윤석열에 의한 선거 개입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최근에 예를 들면 뭐 한동훈 전 대표라든지 유승민 전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새롭게 지지율도 좀 오르고 각광을 받는 그런 분위기도 형성되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국민의힘 쪽에 메시지를 내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국민의힘 경선 개입이다. 예,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일단 그 내란의 잔불이 꺼지지 않은 건, 잔불이 아니라 지금 본불이 다시 붙을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완규 저는 이분이 최근까지 국민의힘 당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법제처장이 되면서 국민의힘 당적을 탈당했다라고 보도가 되는데요. 국민의힘 당시에 법제처장이 된 시기가 2022년 5월 12일인가 그렇습니다. 5월 13일에 5월 9일에 대통령 취임했으니까 조금 있다가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임명이 정확한 당적이 이탈된 시점을 우리가 파악해 봐야겠지만, 만약에 직전에 당적이 이제 이탈됐었으면은 어느 시점에 이제 임명하느냐에 따라서 물론 논란이 될 수 있겠지만, 이 사람들이 아주 고도의 법기술자, 법비들이기 때문에 거기는 교묘하게 피해가지 않을까. 근데 아무튼 그런 논란은 분명히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3년인가요? 네, 그 헌법재판관의 자격이 그 최근 3년 동안 당적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법 5조의 정당법 제22조에 따라서 당원의 신분을 상신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어쨌든 임명할 수 없다 해서 2022년 5월 13일부터 법제처장을 했다라고 하면, 뭐 물론 이제 지금 이제 이완규 씨가 해야 되는 중요한 대목은 당원 활동 기간과 탈당 일자를 밝히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자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뭐 국민의힘이 실제 원하는 헌법재판관이라고 한다면 뭐 모르겠어요. 여기서 뭐 어떤 조작이나 이런 게 들어가지 않는 한은 실제 탈당 기간과 탈당 일자, 당원으로서의 활동 기간과 탈당 일자만 밝혀주면 자격 여부는 심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헌법재판관이나 대법관을 구성하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대통령 몫이다, 아니면은 뭐 야당 몫이다 이라고 하더라도 확실하게 그쪽 편에 서는 사람을 추천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완규 함상훈, 특히 이제 이완규 씨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아마 국민의힘 쪽에서는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8대0 선고가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모양입니다. 국민들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결정이었지만 어떻게 한 명도 기각이 안 나오지? 예. 우리 뭐 윤석열 추천의 몫도 있었고 뭐 그동안 국민의힘 추천 몫도 있었는데 어떻게 한 명도 안 나오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는 노골적으로 한 명이라도 우리 편을 들어줄 수 있는 헌법재판관 한 명이 있어야겠다. 저는 이런 생각으로 좀 읽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 이제 박영식 에디터가 말씀해주셨던 평검사와의 대화에서 굉장히 저는 그 발언을 한 사람인 줄 알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제가 이제 두 가지 장면이 기억이 났는데, 한 가지 장면이 이완규 당시 검사가 얘기했던 검찰총장의 인사권을 검사에게 넘겨라라는 발언하고, 한 가지 발언은 대통령한테 직접 면전에서 누구한테 청탁받지 않았어요? 이 발언이 생각납니다. 그건 아마 그 이석환 검사인가 그랬던 것 같은 기억인데, 그 발언 듣고 나서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저는 발언이 나왔는데, 그 직전에 나왔던 가장 충격적인 발언이 검찰총장의 인사권을 검사에게 넘겨라라는 발언입니다. 저는 그때 그 발언을 듣고 너무나 충격을 받은 게요. 아니, 검찰총장의 인사권은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사람이나 기관이 행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검사들에게 어떤 민주적 정당성이 있어서 검찰총장의 인사권을 검사들에게 넘기라고 말하는 것인지, 아무리 평검사라고 해도 이 사람은 법률이나 헌법 공부를 했는지 의심스러운 사람이었거든요. 참 일관성 있게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작은 윤석열이나 제2의 윤석열이라는 별명이 뭐 과언은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아까 황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거는 윤석열이 인사 개입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잖아요. 라고 봐야죠. 그 대목이 정말 무시무시한데요. 어떤 경로로 인사 개입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직접 전화해서 진짜로 한덕수 대행한테 그런 방법은 뭐 무궁무진하죠. 무궁무진한 방법이 있을 테고 다른 식으로도 전달할 수 있을 테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완규 처장을 헌재에 밀어놓고 싶어 했다는 거는 민주당 쪽에서 여전히 굉장히 많이 나왔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이 반영을 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검사의 대화 하니까 제가 그때 그 검찰 출입하면서 그때 이걸 취재를 했었어요. 아 노무현 대통령 네. 때.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학번으로 말하면 83학번인데 저기 그 83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 불임 사건을 맡으면서 의식화됐다. 이러면서 평범한 변호사에서 저 인권 변호사로 변신한 걸 보면 83년도에 의식화됐다라고 표현하면서 마치 친근하게 83학번 이런 식의 표현도 그때 나왔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노무현 대통령 나이로 보면 83학번이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대학 안 나온 거 뭐 이런 거를 빗대서 약간 돌려가기 하는 식으로 하면서 모멸감을 느끼게 한 그래서 국민들한테도 그걸 보는 사람들이 아주 분개하게 했던 그런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이런 식의 인사는 한덕수 대행이 진짜 오만방자한 거죠. 지금 6월 4일 날 새 대통령이 취임하잖아요. 그럼 56일인가 57일 남았는데 새 대통령이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임명해야 될 인사를 자기가 지금 권한대행 수준에서 그냥 다음 대통령이 불과고 또 멀게 남은 것도 아니고 50 며칠이면 새 대통령이 나오는데 그 새 대통령이 해야 될 거를 자기가 그냥 임명해버린 거죠. 이게 진짜 오만방자하기가 이를 데 없는 겁니다. 이건. 자, 지금 우리가 절차적으로 볼 때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에 대통령 몫을 임명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 다음 절차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보면 좋겠어요. 이게 임명되면 바로 헌재 출근하는 건 아니고 그 다음 절차가 있죠. 국회에서 지금 인사청문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이거를 지켜보진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권한쟁의 심판 및 또 이제 가처분 신청까지 일단 해놓은 상황이니까 그거는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원래 절차대로 따지면은 국회가 한덕수 권한대행이 인사청문 요청안을 보낸 때로부터 20일 안에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거나 이렇게 규정대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 않거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서 국회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또 국회가 이에 따르지 않으면 그냥 임명할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배째라는 식으로 임명해서 실제 그럴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사실 대비를 해야 되는 건 맞죠. 이게 아주 고도의 노림수거든요. 그러니까 그 윤석열이 석방된 과정에도 사실 심우정과 그 이제 지기현 이런 사람들이 그 상당히 고도의 노림수가 있는 행동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마흔역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던 게 그 지금의 이런 수를 좀 내다본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까지도 들게 하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대로 민주적 정당성이 있어야 할 기관들을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권한대행이 권한을 남용해서 행사하는 것인데 근데 막상 이런 행위를 했다고 즉 한덕수 대행을 야당이 탄핵을 해버리면요. 물론 저는 탄핵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굉장히 역풍이 불 소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처럼 50일, 60일 이내로 대선을 치러야 되는데 이 대선 기간을 관리해야 되는 권한대행을 또 탄핵했다? 또 줄 탄핵이냐? 막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할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오만한 겁니다. 본인을 공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또 명목적으로는 그래도 진보 쪽의 판사 재판관을 한 명 임명했으니 그래도 그 본인 몫의 한 명 보수 쪽의 좀 재판관도 임명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명목상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교한 그런 전술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인사청문을 국회에 요청을 했는데 우원식 의장은 인사청문 안 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법리적으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일 지나면 안 하고 있으면 그냥 임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규정대로 따지면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배째라고 나올 수가 있는 것인데 이제 이게 이제 전형적인 법률 만능주의와 법비들이 원하는 법적 논란을 부추겨서 뭐 규정대로 한 거 아니겠느냐. 국회가 인사청문을 내가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라고 하면 규정대로 하겠다라고 우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아까 출발점은 한덕수 권한대행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느냐에 대한 그 적격성 논란, 적격 부적격을 따졌다라고 하면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헌법과 법률을 따져봐야 되겠지만 이것도 또 헌법과 법률을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민주당에서 헌재에다가 이 권한쟁의 심판하고 가처분을 신청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인용되면 일단 상황은 스톱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 시간이 얼마나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의 생각은 이럴 거예요. 헌재에다 권한쟁의 심판하고 가처분 신청해서 일단 스톱을 시켜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시간을 최대한 지연시키면서 새 대통령이 이거를 취소시키는 이런 형태를 아마 구상을 할 겁니다. 일단 그런 아마 법률적 검토를 한다고 하는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은 그 절차를 파악하는 걸 거예요. 그럼 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그것하고 관련해서 한 발언 내용이 있는데 그거 한번 같이 들어보시고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시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기가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한 것 같습니다. 토끼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가 되는 건 아니죠. 헌법재판소 구성은 선출된 대통령, 선출된 국회가 3인씩 임명하고 중립적인 대법원이 3인을 임명해서 구성하는 것입니다. 한덕수 총리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죠. 좀 오버하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한 얘기는 법리적인 얘기네요. 결국은 권한대행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출직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마 시비를 가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아까 가처분 신청 아마 그 연장선에서 나온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근데 안타깝게도요. 이게 그 윤석열을 파면시키는 건 굉장히 분명했거든요.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것을 과연 막을 수 있을까? 저는 진짜 반드시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헌재에서 명확하게 그 한덕수의 이번 임명이 위헌이고 그렇기 때문에 취소한다, 법률적 효력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상당히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진안하는 과정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최악의 경우에는 이렇게까지 내란의 혐의를 가진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사람이 헌법재판관으로 구성되고 또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대행이 임명한 헌법재판관이 2명이나 우리의 6년 동안의 헌법재판관 임기를 채울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란의 상황 그리고 상황이 끝난 건 아니라고 생각이 다시 들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앞으로의 시간들도 굉장히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여기에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메시지라고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민주당 일각에서 다시 또 그러니까 아주 일각입니다. 아주 일부에서는 또 올탄의 계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이거를 그냥 가만뒀다가는 실제로 이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헌법재판관이나 혹은 헌법재판을 임명하는 사람의 이 지금 적격성 논란도 지금 불을 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손 놓고 볼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모두 다 탄핵해서 50 며칠 뒤에 이제 결국 다 새 정부 인선이 들어가는 거니까요. 이 정도는 국민들이 양해해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아이디어 차원의 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어서 손 놓고 있다가 또 민주당이 결국엔 이런 식으로 또 역비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한덕수 쪽과 윤석열 쪽에서는요, 이게 굉장히 나쁘지 않은 카드인 게 만약에 그런 식으로 민주당이 올탄핵이나 줄탄핵으로 맞서게 되면요, 그 선거 국면에서 민주당이 상당히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유리한 국면인데 불리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냥 만약에 민주당에서 그렇게까지 대응을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은 이 얘기는 앞으로 뭐 헌법재판관 임명과 뭐 그 인사청문회 이 얘기가 나올 때마다 그 민주당에 유리한 소재가 됩니다. 근데 민주당이 유리한 소재가 되는 것도 윤석열한테 나쁘진 않은 게요.
선거는 포기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선 후보를 옹립하겠다 이겁니다. 그 이후에 당권을 차지하는 것에도 이번 헌법재판관의 임명권이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밑줘야 본전이지 않냐. 이거 이제 뭐랄까 이거 묘수라는 표현이 좀 불편한데요. 뭐 아무튼 잃을 게 없는 수라고 생각해서 던진 것 같다. 그러네요. 황 기자님 무슨 수 없어요? 이제 뭐 지금 줄탄핵도 정치적으로 부담된다. 근데 헌법을 위반했다. 뭐 이런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민주당에서 바로 탄핵 얘기는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그 이유는 우리가 지금 나눈 얘기들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걸 테고, 그래서 우선은 헌재에다가 그 가처분 신청하고 권한쟁의를 내는 걸 가지고 그걸로는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을 벌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가면서 시간이 이제 만약에 어느 정도 될지 모르지만 새 대통령이 새 대통령이 임명하는 데까지 중지시켜 놓을 수 있다면 새 대통령이 취임해서 바로잡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법률적 절차를 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전술적으로 이거 문제를 접근한다 그러면 한덕수는 아니더라도 최상목은 탄핵해야 될 것 같아요. 강하게 경고를 주는 걸로. 네네네. 이거는 뭐 사실 보면 전술적으로는 꽁 대신 닭일 수도 있는데 지금 계류돼 있는 거죠. 그렇죠. 최상목 탄핵은.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상황인데 황 기자님 말씀대로 됐으면 좋겠고요. 이게 다 어쨌든 간에 법에 다 세세하게 규정 안 돼 있는데 본인이 알아서 그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법에다가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본인이 나는 선술지가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되나 나가기 생각해서 때문에 해야지. 제도적 자제를 하지 않으면 정말 끝이 없는 전쟁으로 가고만 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한덕수는 역사에서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국무총리로 기록될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뭐 안타까워서 뭐 연관된 말씀도 얘기니까 많지만 네네네. 연관된 얘기니까 넘어가 보죠. 그 한덕수 권한대행이 또 네. 장미 대선 선포 오늘 했죠? 예, 6월 3일로 이제 차기 대선일을 결정을 했고요. 뭐 지금 줄줄이 출마 선언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랬고 이제 오늘도 그랬고, 오늘은 이제 대표적으로 안철수 의원이 이곳과 가장 가까운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고요.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 김문수 노동부 장관은 이제 오늘 직을 내려놓고 출마 의사를 밝혔고, 홍준표 시장의 경우는 이번 주에 이제 시장직을 내려놓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아까 언급해드렸던 안철수 의원의 이 출마 선언 현장에 대한 영상이 좀 있어서요. 그 내용도 잠시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저와 안철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의 부름을 받고자 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습니다. 후보를 선출해 주십시오. 깨끗한 후보 네, 출마 선언 잘 봤습니다. 네. 아니 그 박용식 에디터님이 어제 근데 네. 국민의힘 신윤계에서 예. 안철수 의원을 밀고 있다. 예, 일부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근거 있는 얘기예요? 근거는 있죠. 왜냐하면 이제 제가 아는 분께 실제 들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 신윤계 의원이라고 그렇죠. 친하세요? 예, 아니 친한 건 아니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그분들이 친박계인가 보다. 친박영식계. 어쨌든 이제 아니 친해야 취재를 하죠. 그렇죠. 친하게 지내세요. 아니요, 식사도 아니요. 하시고. 친할 수도 있죠. 아니, 그러니까 대단히밖에 친한 건 아니고. 예. 친하시되 견해를 달리하면 되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한덕수 권한대행 대박론이 오늘 또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시간을 돌려보시면 금요일에 탄핵 선고가 나오고 나서 토요일에 이제 채널A 단독 보도로 한덕수를 검토한다는 내용과 더불어 주목받지 못했지만 그 중진들 일부가
안철수 의원을 또 검토를 사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논의를 했던 인물 중에는 이제 윤상현 의원이 있다라는 정도만 제가 이제 거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윤상현 의원이요?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이 전체적인 만나신 거예요? 아니요. 윤상현 의원이 취재원을 취재하려고 그러시네. 궁금하잖아요. 윤상현 의원이 이제 전체적인 이제 판을 좀 그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이제 윤상현 의원의 목표는 이제 당권에 있다라고 다들 이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 친윤 주자로 대표될 수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제 꾸려 나가서 지지자들을 결집할 거냐라는 숙제를 친윤 의원들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친윤 집단 전체가. 그러다 보니까 색채가 좀 옅은 안철수 의원도 이쪽 틈바구니에 들어와서 하나의 멤버로 포함시킬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래서 이제 당 경선을 좀 흥행을 시켜보자. 반윤 주자들 말고 친윤 쪽으로. 이제 그런 이제 어떤 모멘텀이 있었다라는 그 주말 사이의 취재 내용이었습니다. 뭔가 근데 윤상현 의원 얘기가 나니까 적과의 동침 같은데 안철수 의원은 그래도 탄핵 반대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네. 탄핵 일단 가결 투표를 했고 예. 가결 투표를 한 몇 안 되는 국민의힘 의원 중에 한 명이고 네. 아까 선언할 때도 보니까 계엄령 자체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친윤에서 그걸 좋아할 수 있어요? 네, 아니 근데 뭐 사실 이 자리에 대선 출마 선언을 하는 안철수 의원을 격려하러 온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예요? 윤상현 의원이에요. 그래요? 뭐 화면에 나오진 않았습니다만은 실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을 격려하러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 그 대목은 미처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만약에 나온다고 한다면 제가 주말에 들었던 얘기가 이제 일맥상통되는 부분이 있어서 왜 윤상현 의원이 안철수 의원을 굳이 격려하러 갔겠느냐 이제 그 대목을 연결시켜 보시면 유추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친윤발 안철수 대망론 같은 게 나오고 있는데 두 분은 국힘 구도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방금 그 시나리오를 윤석열이 굉장히 불쾌해할 것 같습니다. 네. 안철수가 어떻게 친윤계 후보가 될 수 있어? 그래서 굉장히 그게 말이 돼?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기분 나빠할 것 같아요. 안철수 후보가 오늘 윤석열하고 단일화했던 거 사과하고 반성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친윤계 의원은 윤석열이 아니니까 본인들한테 가장 유리한. 그래서 한독수를 시켜가지고 이런 폭탄을 던진 겁니다. 그래서 이 친윤계 의원들이 엉뚱한 생각 하지는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일단 뭐 홍준표 대구시장은 뭐 이렇게 뭐 들썩들썩한 것 같아요. 막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마지막 꿈 찾아서 뭐 즐거운 마음으로 상경한다 막 이런 식으로 그 말씀을 하셨는데 파면돼서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이럴 땐가요, 정말? 지금 대한민국이 엄청난 위기입니다. 지금 그 내란 때 후유증으로도 엄청난 위기인데 본인은 먼저 엉덩이가 들썩들썩거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정신 차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정치적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 상황의 엄중함을 좀 인식하고서 선거운동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제가 보기 홍준표 시장은 이번에 나와가지고 떨어지면 경북지사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왜 갑자기요? 아니 떨어지면 이제 경남지사 했고 대구시장 했고 영남권에 남은 거는 경북지사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국민의힘 대선 후보 얘기 들으면서 저는 제일 요새 재밌게 본 유튜브가 작년 9월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본인 그 유튜브에다가 올린 거에 이게 나옵니다. 또 한 번 더 대통령이 탄핵당하면 그 당은 대선은 포기해야 되고 당은 없어지는 거다 이렇게 막 큰 소리로 얘기했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며칠 전에 민주당 그 최고위원회인가요? 거기서 이제 한준호 의원, 네, 한준호 의원이 틀어가지고 그거 웃고 있던 장면이 나오는데 근데 그 전부터 이제 좀 돌아다녔던 이게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국민의힘의 후보가 누구냐 이런 것도 이제 있겠지만 지금 국민의힘이 후보를 낼 자격이 있는 당이냐 이거 아주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김웅 전 의원이 국민의힘은 후보를 낼 자격이 없고 국민 후보 전술로 가야 된다. 네네네. 물론 지금 그 당이 중심이 돼서 국민 후보라는 표현을 쓰다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지만 아무튼 국민의힘에서 지금 이러고 저러고 해서 뭐 13용이니 뭐라고 이제 언론에서 막 붙여주고 있던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상황에서 대선 후보를 낸다. 이게 굉장히 근거 자체나 설득력이 굉장히 약합니다. 오히려 그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를 낼 자격이 있는가? 이번에 보궐선거 구로구청장 후보는 국민의힘이 후보 안 냈습니다. 그렇죠. 구로구청장이 재산 문제 때문에 그만둔 거죠. 재산 주식 백지 신탁 문제 어쩌고저쩌고 이것 때문에 네. 재산 지키겠다고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책임을 지겠다고 그래서 안 냈습니다. 근데 하물며 탄핵을 당한 대선 후보를 대통령을 배출한 당인데 더군다나 두 번째인데 저는 이 부분은 강하게 지적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어제 그 박진영 시사평론가 나오셨었는데요. 그분은 국민의힘 경선에서는 홍준표 시장이 유리할 것이다라는 분석을 국민의힘 내부의 구도를 가지고 또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벌써 이제 오늘 홍준표 시장이 김문수 후보를 저격해서 김문수와의 차별화를 일단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홍준표 시장이 과거에 이런 패전투수 역할을 안 해본 사람이 아닙니다. 그때는 심지어 뭐 좌파, 뭐 빨갱이, 종북이라는 아주 원색적인 단어를 써가면서 문재인 후보를 비난하며 20%의 득표율까지 그 바닥에서 끌어올린 사람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때는 24%에 그러니까 처음에 네. 7%인가 그랬어요. 그렇죠. 10%가 안 됐었어요. 그 정도로 자신의 어떤 뭐랄까 언변으로 또 이제 장외 선동 선전으로 지지층을 결집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뭐 파이터 기질이 있고 심지어 승부사 기질이 있다라고 뭐 저희가 좀 좋게 얘기를 해준다면 이제 그런 기질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단기 레이스에서는 자기가 자신감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엄밀히 또 우리가 바라본다라고 하면 홍준표 시장은 사실 사법 리스크가 분명히 상존해 있는 그런 분이고요. 물론 대선 기간 안에 수사가 진행될 턱은 없겠지만 명태균 건 그렇죠.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 근데 다만 홍준표 시장이 당내 구도에서 인지도 측면에서 또 이제 역량 대선 주자라는 역량 차원에서는 다른 후보들에 밀리지 않는 사람이면 분명하니까요. 박진영 평론가가 어제 그런 말씀하신 배경에는 아마 그런 게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방금 그 황박열 그 선임 기자께서 홍준표 시장은 다음에 경북도 지사 했으면 할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반대입니다. 왜냐면요, 이분은 그 사실 지자체장, 광역지자체장에 별로 의지가 없는 분이세요. 네. 네. 그 제가 잘 아는데 옛날 경남지사였을 때도 제가 인터뷰를 했었고 잘 아는데요. 홍준표 지사를 인터뷰를 하셨어요? 기자로서? 그때 이제 모든 언론 인터뷰 안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낚아가지고 한번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진주 의료원 사태 때 인터뷰를 했었었는데요. 근데 이분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이 경남지사 때 경남지사직을 그만두고서 대선에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랬죠. 안 그래도 되는데 그렇게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도 항상 시선은 서울에 가 있었는데 좋은 기회 만났다 이겁니다. 그때 이제 그 중앙 정치 무대에서는 다 친박이 장악된 상태였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잖아요. 네. 그래서 거의 유일하게 패전 처리를 할 수 있는 후보가 자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쁘게 경남지사직 그만두고 나갔고요. 이번에도 대구시장직 아직 그만둘 이유가 없거든요. 다른 후보들 지금 안 그만두고 있습니다. 김동연 지사 안 그만두잖아요. 그만둘 이유가 없는데 기쁘게 그만두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광역지자체장에 애초에 관심이 없고 의지도 없는 사람입니다. 예. 대구 지역에서는 좀 뭐 기뻐하고 있다고들 하더라고요. 시민들이. 그건 이번에 그건 조금 부럽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좀 닮았으면 좋겠는데요. 하면 좋겠다가 아니고 네. 잘 되면 그렇게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린 거고. 네. 그리고 김문수 장관하고 홍준표 지사하고 아주 친합니다. 예전에 한나라당 시절에 이재호 지금 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이사장 해가지고 국발연인가 국가발전연구회라고 모임도 만들어가지고 이재호 이사장, 홍준표 시장, 그다음에 김문수 장관 이 세 명이 그 국민의힘 그 시절에 한나라당 시절에는 아주 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이제 이 국면에서는 어떻게 이제 발현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김문수 장관이 앞서가고 있지만 굉장히 만만하게 볼 겁니다. 김문수 장관 사퇴했죠. 김문수 네. 장관도. 네, 오늘 사퇴했죠. 대선 출정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선 출마 선언을 아직 하지는 않았지만 대선 출마 의사를 밝혔으니까 이제 실제 대선 주자 후보군에 넣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하나의 변수가 있다면 김문수 후보가 후보라고 칭하겠습니다. 후보가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제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장관이었으니까 당적은 없었던 건가요? 뭐 장관이 또 당적은 가질 수 있지 않나? 상관없습니다. 심지어 다른 당의 당적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 원래 이전에. 국민의힘 소속이 아니었나요? 과거 자유통일당 소속이었었거든요. 정광훈 목사. 네. 근데 지금에서 이제 김문수 후보가 이제 최대 변수가 될 수 있는 건 어쨌든 지금 친윤 지지자들 중심으로 그리고 당내 경선의 룰을 바꾸지 않을 거라고 황우여 대선 경선 관리위원장이 이미 밝혔고 그리고 이 룰을 그대로 적용한다라고 하면 친윤 지지자들이 중심으로 해서 친윤 후보를 옹립할 수밖에 없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김문수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만약 입당을 안 한다고 하면 그러면 장 외에서 김문수 후보가 하나의 또 구심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친윤 그룹을 따로 모아서 그럼 이게 이제 어떻게 쓰일 수 있느냐? 국민의힘에 있는 친윤 후보와 단일화를 할 수 있는 가능성. 그러면 시너지 효과가 나오겠죠. 그럼 지지층 결집이 더 오히려 잘 될 것이고 그런 측면을 윤석열 씨 쪽에서는 노려볼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네. 김문수 전 장관은 오히려 외곽에서 극우 세력의 지지를 얻고 네. 일종의 자유통일당 세력의 그 세력의 지지를 받는 후보로 부상을 할 수 있겠다. 이런 분석이네요. 물론 감동도 없는 그 지난번에 그런 거예요. 윤석열하고 이준석이랑 막 엄청 싸웠잖아요. 대선 후보 윤석열과 당대표 이준석이 싸웠는데 지금 한번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두 사람 왜 싸웠죠? 잘 기억도 안 나네요. 그러고 보니까. 기억이 안 나는 게 정확합니다. 왜냐면은 싸운 이유가 없어요. 예, 둘이 서로 싫어해서 싸웠다가 나중에 마지막에 극적인 화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극적인 화해를 정해놓고 싸운 것 같긴 한데요. 처음에 둘이서 싫어한 거는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뭐 아무리 각본을 짠들 감동이 없는 그런 정치 드라마입니다. 네. 요건 어때요?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저 정치를 하다 보니 나경원 의원이 또 관저에 출입한 분으로 언론에 계속 나오니까 아니 나경원 의원이 대선 후보 점지받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뭐 심평 변호사의 그 예지력 점지 뭐 이런 발언을 놓고 봤을 때 이번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윤석열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인데 나경원 후보는 제가 아는 바에 따르면 대선은 큰 관심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오히려 당권 쪽에 집중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나경원 의원이 지금 그 한덕수 권한대행이랑 소통이 있었는지가 궁금해요. 예, 약간 의혹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통이? 지금 이완규 이런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게 누가 봐도 윤심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물론 의혹입니다. 그래서 뭐 그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면 되는 것이고요. 네. 아무튼 지금 윤석열과 어떤 대화를 나눴고 그 대화를 나눈 것을 바탕으로 어떤 분들과 소통을 하고 있는지 네. 국민의 차원에서 알 권리 차원에서 저는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이런저런 다른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얘기해보니까 친윤 후보가 누가 될 것인가, 뭐 안철수가 될 것인가, 뭐 홍준표가 될 것인가, 뭐 이런 문제가 하나 있는 것 같고 김문수 전 장관은 장외의 투사로 세력을 모아서 단일화하는 카드로 쓸 것인가, 아니면 국민의힘에 입당할 것인가, 이런 변수가 또 하나 있고, 그러네요. 저기 유승민 전 의원이나 이런 뭐 한동훈 전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은 어때요? 뭐 한종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제일 조급해질 만한 분이죠. 상대적으로 지금 여론에 집중을 못 받고 있는 후보가 되어버렸죠, 어느 순간.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슬로건을 좀 바꿨습니다. 사실은 이제 경제가 트레이드 마크였는데 그동안 경제와 관련된 발언을 좀 상대적으로 덜 하면서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쪽을 비판하거나 혹은 이제 내란의 가담자들, 이제 내란 세력들을 비판하는 메시지를 내긴 했는데 이게 또 하필이면은 내란을 수호했던 세력의 당사자격인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다 보니까 중도 확장 능력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들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라는 발언을 통해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를 좀 바꿨고요. 그리고 실제 국민의힘 경선을 통과할 가능성이 전무하다라는 거를, 좀 적다라는 거를 유승민 의원 측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걸고 있는 건 결국 완전 국민 경선, 오픈 프라이머리를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가능성도 사실 많지 않아서 지금 반윤, 비윤계 후보들의 고전이 이어지고 있다. 지금 국면까지도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네요. 이게 진짜 힘든 게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원래 국민의힘 경선 얘기하고 민주당 대선 후보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경선이 정리가 안 돼가지고 지금 끝나질 않네, 얘기하다 보니까. 오세훈 시장 어떻게 하고 이제 짤막하게 다루고 이재명 후보 얘기하시고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떤 상황이죠, 오세훈 이제 오세훈 시장의 경우에는 지금 경선 참여 가능성이 사실 상대적으로 좀 떨어져 있다라고 보는 분들도 많지만 어쨌든 서울시장의 행보를 뚜벅뚜벅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실제 대선 후보 등록 시기가 이제 열렸기 때문에 실제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친 후보들의 면면이 등장하면서 저희가 좀 세부적으로 좁혀봐야 된다라고 보는데, 다만 오세훈 시장이 일단 수사를 피한다라는 대목에선 지금 조기 대선이 유리할 수는 있겠으나 이미 여론조사에서 많이 뒤처지고 빠지고 있거든요. 원래는 상위 후보군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이제 국민의힘 대선에 들어가 후보군을 보통 한 너댓 명 정도로 추려가지고 김문수, 예를 들면 홍준표, 한동훈, 오세훈 이렇게 분류했을 때 오세훈이 상당히 이제 앞서거니 거의 앞에 상단 부분에 노출돼 있었는데 지금 가장 뒤쪽으로 빠져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과 거의 유사할 정도로 빠져 있는 상황이어서 과연 이번 경선에 실제 경선을 통과할 수 있겠느냐. 원래는 초반에 명태균 게이트 수사가 수면 위로 올라오기 전까지는 오세훈 시장이 가장 유리했다고 볼 만한 후보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여론조사군에서 가장 후반부에 빠져 있는 후보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캠프 해체설까지 최근에 있었던 것만큼 과연 오세훈 시장이 다시 이제 경선 재기가 가능한 것이냐, 요거는 좀 퀘스천 마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친윤, 비윤, 그리고 장외 이렇게 나눠서 보면 비윤 후보들을 굉장히 고전하고 있고, 친윤은 뭔가 고민하면서 안철수부터 시작해가지고 김문수까지 스펙트럼 안에서 뭔가 어떻게 해볼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고, 새 덩어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친윤 그리고 색채가 옅은 후보들, 그리고 비윤, 반윤 이렇게 세 단락인데, 글쎄요, 이건 경선을 해보면 아마 뻔한 결과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알겠습니다. 조금 더 정리되면은 더 자세하게 다뤄보기로 하고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표직 사퇴하고 이제 공식적으로 대선 뛰어드는 거죠? 네. 이제 내일 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회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일이 이재명 대표가 주재하는 마지막 최고위원 회의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내일 대표직에서 사퇴하고, 그리고 출마 선언은 언제 할지는 아직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근데 아마 조만간 하겠죠. 그리고 제일 먼저 깃발을 든 사람은 김두관 전 의원이 이제 지난 7일에 대선 출마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일 김동연 경기지사가 아마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김영록 현 전남지사라든지 김경수 전 경남지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지금 후보군들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정책 싱크탱크는 뜬다고 그렇게 기사가 나왔던데요. 네. 통합. 어제 중앙일보 단독 보도로 이재명 후보를 지원하는 이제 어떤 전문가 그룹의 싱크탱크가 이제 조만간 발족된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근데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 내에 지금 정책을 만드는 여러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그룹들이 정책을 준비를 하고요. 그게 꼭 이재명 후보만 돕는 게 아니라 민주당의 그 공조직의 정책 그룹들은 여러 이제 경선 후보들을 다 지원할 것이고, 본선에 가서 이제 본격적인 그런 정책 경쟁이 펼쳐지겠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금융시장 큰일 났잖아요. 난리인데 환율도 1,470원 넘었고요. 부동산 시장은 또 이 다음에 어떻게 될 건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시면 끝내주는 경제에서 한문도 교수 모셔서 이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오늘 같이 말씀 나눠주신 윤형중 대표님, 황방열 기자님, 그리고 박영식 에디터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돈 버는 퀴즈쇼 증권 통판. 너도 받고 나도 받는 친구 초대 무제한 적립 이벤트. 초대 횟수 무제한, 보상도 무제한. 한 문제만 풀면 친구도 코인, 나도 코인. 우승 상금에 친구 초대 보상까지. 매일 낮 12시 증권 통팟에서 만나요. 사용자 중심의 뉴스포털 플랫폼 뉴스통. 자신만의 가치와 색이 담긴 글을 작성하고 가치를 인정받으세요. 사용자 중심의 뉴스포털 플랫폼 뉴스통에서 뉴스북 뉴스라인의 필진이 되어보세요. 자유롭게 생각을 표현하세요. 작성 키워드를 지급해드립니다.
내가 작성한 글이 언론사 기사처럼 뉴스포털에도 노출. 초창기 활동 지원금까지. 지금 바로 뉴스통의 필진이 되어보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4월 8일 화요일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어휴, 주식시장, 뭐 외환시장 다 난립니다. 비트코인도 떨어지고 뭐 미국 장도 떨어지고 한국 장도 떨어지고 그러는데 이러다가 이 부동산 시장까지 여파가 오는 거 아니야? 이런 이 걱정이 드는데 그 이야기 좀 여쭤보려고 최고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한문도 부동산학 박사님, 부동산 평론가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게 네. 트럼프 관세발 금융시장 파동이라고는 하는데 그렇게 보기에도 너무 많이 떨어지고 너무 불안정해지고 있어서 걱정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렇죠. 뭐 저는 사실 걱정들 하고 계신데 저는 사실 작년부터 이미 예측하고 있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렇게 충격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주식 같은 것도 작년 가을에 다 뺐나 그래요. 제가 조금 우리 좀 살아났을 때. 네. 그러니까 뭐 부동산이라는 게 부동산만 보는 게 아니라 경제 흐름하고 정치 상황이 필수적으로 영향을 받거든요. 그런 걸 종합해 봤을 때 아시겠지만 저는 대표적인 뭐 하락론자, 뭐 좋게 얘기하면 정상화론자로 많이 얘기하시는데 제가 봐도 지방은 일단 조정이 좀 약간 됐고 서울은 아직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경제 상황과 동떨어지게. 그건 이제 정책 효과가 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경제에서 뭐 주식이고 환율이고 이걸 봤을 때 그러면 예전처럼 대출 정책 이것이 받쳐줘서 부동산 시장 유지를 할 수 있을까 봤을 때 작년 재작년은 조금 받쳐줬지만 올해는 좀 일찍 끝날 것 같아요. 효과가 보통 한 50조씩 보죠. 50조씩 작년 재작년에. 그때 한 7월 8월 정도까지 50조 원이라는 게 무슨 액수가 50조? 이거 특례보금자리론하고 네. 신생아론 할 때 네. 50조에서 55조가 투입이 됐거든요. 네. 근데 그 금액이 효과가 가을에 소진되거든요. 어느 정도 이제 가구수하고 이제 매수를 계산해 보면 가구수가 나오잖아요. 금액에 맞춰서 평균 보통 한 3억 정도 대출 받으니까 그걸 나누면 이제 가구수가 나오고 거래량을 보면 거래량이 소진되는 시점이 예측이 되는데 재작년, 작년 다 제가 9월을 예측을 했고 올해는 거꾸로 7월을 예측을 했습니다. 6월이나 7월 빨리. 그러니까 빨리 달아올랐다가 빨리 꺼질 것 같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경제 상황에 이어서 원래 주식시장이 선행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후행적으로 부동산이 그동안은 버텼는데 네. 요번에는 좀 버티기 쉽지 않을 거다. 서울 수도권이. 저는 이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6월 7월이면 충격이 올 거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건가요? 충격이라보다는 이제 조정의 어떤 느낌을 이제 확실하게 시장에서 느끼실 겁니다. 그렇게 예측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 걱정이라고 그러셨는데 네. 떨어질까 봐. 네. 근데 지방은 이제 더 떨어지면 조금 위험하고 네. 뭐 약간의 텀은 있지만 서울 수도권은 조정받아도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제 영끌해가지고 좀 고점에 사신 분들은 타격이 있겠지만
전체 국민을 생각할 때 국가 경제에 도움이 안 되는 방향으로 지금 부동산이 가기 때문에 네. 지금 내수 수요가 지금 엉망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정부도 이미 간파를 했고 네. 이런 거 정부의 정책 방향 이런 거 볼 때 제가 볼 때는 부동산도 주식시장을 좀 따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을 사려는 분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국면이 네, 올해가 오고 좀 있는 좋은 거겠네요. 기회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아, 그러시군요. 그게 아까 한 박사님께서 네. 그 정책 자금, 정책 대출이 예.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쳤다 작년 같은 경우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정책 네, 대출이 미쳤습니다. 영향을 많이 끼치는 상황인가요? 네, 미쳤습니다. 아. 미쳤는데 이제 우리 계엄 상황이다 보니까 네. 정부에서 대놓고 그 정책 자금이 뭐 몇 조가 나간다, 언제부터 시작한다 이런 뉴스가 좀 없었잖아요. 네. 없었지만 통상 그 결산 마치고 나면 국회 1월 말 정도부터 이제 정책 자금이 투입이 되기 시작합니다. 투입이 되는데 그게 이제 1월 말 되기 전에 토지거래허가 구역에 대해서 1월 10일쯤에 오세훈 시장이 좀 군부를 띄웠죠. 네. 그러면서 이제 서울을 이제 달궜고 그게 1월 2월까지 왔고 3월 19일 날 이제 화들짝 놀래가지고 이제 다시 해제를 원인치시키고 확대 재지정을 했잖아요. 3월 19일까지는 이 여운이 계속 갔고 그 나머지 3월 한 열흘 정도도 이게 이제 토지거래허가는 강남 3구하고 한정되어 있지만 나머지 네. 지역들은 일단 붐이 좀 올랐어요. 네. 올다 보니까 그분들은 토지거래하고 상관없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은행을 가보니 정책 자금이 있단 말이에요. 뭐 디딤몰 버팀목 또 주택 자금의 금리도 신혼부부일 때 또 1.5에서 2% 저렴하게 해준다 그러니까 그 와중에 7월 달이 되면 네. 스트레스 DSR을 적용한다고 하니 아 그럼 빨리 사야겠구나라는 또 조바심까지 겹치면서 3월 달에 거래량이 아마 폭증할 겁니다. 제가 볼 때 서울은 아마 10,000건까지 갈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근데 제가 볼 때 한 평균적으로 몇 건 정도였습니까? 여지껏 한 많아지고 2006년부터 데이터가 나온 이래로 한 20몇 년 동안 한 6,300건 정도 유지가 건이 되거든요. 많이 늘어난 거네요. 그래서 뭐 작년 재작년도 그래도 평균 밑이었고 그 말씀드린 이제 정책 자금이 투입돼 가지고 보통 5, 6월이 피크예요. 네. 그때 작년 6월, 7월에 8,000건 찍었죠 서울이. 네. 평균을 넘어섰죠. 근데 올해는 지금 3월인데 벌써 이게 평균을 넘었을 것 같아요. 붐이 불어가지고. 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량에 대해서 수요가 소진되고 나면 뒤에는 끊기잖아요. 어느 시점이. 네. 그전에는 9월이었는데 이게 좀 땡겨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올해 3월하고 4월까지 이어질 것 같은데 지금 4월에 벌써 지금 힘이 좀 약해지고 있거든요. 네. 초에 4월 한 열흘 됐는데 거래량이 좀 약해졌어요. 그러면은 계엄 사태와 경제 상황과 이런 걸 이제 시장에서도 보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거래가 늘어난 그 뭐 지금 한 벌써 6,000건 넘었거든요. 벌써 평균을. 네. 한 달 아직 20일 정도 신고에 남았잖아요. 그러면 네. 20일 더 하면 8,000건, 9,000건 갈 것 같거든요. 지금 4월에 말씀하시는 거죠? 3월 거래량. 3월 거래량이 4월 말까지 신고를 하니까 네네네. 4월 말에 이제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근데 벌써 넘었으니까 좀 높게 나올 거예요, 거래량이. 4월 시작한 건 좀 약하고. 근데 이제 거기서 특이한 점이 뭐가 있냐면 그러면 주택가격이 막 오르면서 가야 되는데 3월 19일 그 토지거래 허가 확대 재지정 이후에는 시장이 거래는 늘어나는데 묘한 현상이 벌어졌어요. 뭐냐면 가격이 하락한 거래가 많아요. 아, 그래요? 네, 거래량 늘어났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좀 스마트해진 거죠. 그러니까 막 가격을 올린다고 쫓아가지 않는 거죠. 네. 그런 시장 상황이 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럼 말씀대로라면 토허제가 거래량을 촉진하는 어떤 그런 트리거 역할을 했죠. 트리거 역할은 했는데 네. 이거를 시장을 확 밀어올리는 어떤 역할까지는 못한 상태에서 해제가 되고 또 경제 상황도 안 좋아지고 지금 이렇게 굴러가고 밀어붙이는 힘도 사실 이미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웃기는 게 3월, 2월, 1월부터 군부를 띄워서 2월 12일 날 발표했단 말이에요. 쭉 올라가고 있는데 3월 10일 정도부터 거래가 끊겼어요. 왜냐하면 가격이 쫙 올라가서 뭐 송파 같은 데 2, 3억씩 다 올랐잖아요. 네. 3억이 오르니까 그때부터 사실 거래가 끊겼어요. 예전에 2021년도, 2년도 기억나실 거예요. 가격이 쭉 신고가 칠 때 갑자기 거래가 끊겼거든요. 네. 그리고 4개월 뒤부터 이제 금리 인상 겹치면서 폭락을 한 건데 네. 근데 이미 3월 중순에 이미 꺾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그걸 뒤늦게 이제 국토부하고 이제 관계 기관들이 놀래가지고 네.
다 같이 뭐 합동으로 발표했잖아요. 난리 난 것처럼. 근데 그게 이제 또 영향을 주었으니까 시장이 정책에 따라 아주 그냥 왔다 갔다 온탕내탕 왔다 갔다 했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서 제가 굉장히 많이 배우는데요. 일단은 그 분석하시는 틀이 수요가 어느 정도는 정책 자금에 의해서 어느 정도 바운더리가 정해진다. 우리나라 그렇습니다. 주택 시장이라는 게 그렇게 그걸 소진시키는 게 공급 쪽에서 나와서 소진을 차차 시켜 나가는데 소진되고 나면 그 다음엔 또 약간 공백기가 생기고 맞습니다. 그게 올해는 빨리 왔고 이렇게 빨리 올 거라고 예측하고 빨리 있죠. 올 거라고 보통 한 8, 9월에 오는데. 그래서 작년도 9월부터 추석 끝나고 꺾여서 올해 1월까지 좀 다우닝 됐다가 1월 12일 날 토지거래 고고 따서 이제 같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죠. 그럼 가격 우리나라 그 주택 시장에서 가격 변동 요인이라는 게 결국에는 정책 자금의 양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까? 다른 요인들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엄밀히 이렇게 보시면 되죠. 우리가 뭐 우리 경제에서 기본적으로 느끼는 수요 공급 있죠. 근데 경제학의 뭐 경제 전제 조건이 다른 조건이 다 같다라면 전제하고 수요 공급에서 수요가 많으면 당연히 가격이 오르겠죠. 근데 그런 논리가 적용되는 시장이 지금 우리는 그건 아니고 그런 상황은 아니고 이 대출 금리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게 대한민국 시장입니다.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주택 가격이 지금 이루고 있는 가격대 수준이 딱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실수요자들이 사기에는 부담스러운 가격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5억짜리 집이 금리가 4%면 4, 5, 20, 20이라는 숫자가 그냥 나온다고 칠게요. 그러면 금리가 2%라도 10억짜리면 똑같이 20이 나오죠, 숫자가. 근데 가격이 이게 올라간 거예요. 10억까지 지금. 뭐 4, 5년 사이에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올랐으니까 금리가 내려가도 2% 갖고는 안 되니까 수요가 안 붙는데 정부에서 1%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요들이 붙어지니까 거래량이 예전하고 다른 모습은 뭐 예를 들어서 좀 저렴한 가격대, 중간대, 고가 이렇게 있으면 저가, 중간, 고가대가 분포가 예전엔 비슷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갈려가지고 중간 가격대가 좀 약하고 고가하고 저가 쪽으로 거래량이 지금 많이 늘어나는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 정책 자금이 1% 차이가 나오면 일단 부담이 적은 수요자들이 요번에 따라붙은 거죠. 이분들도 또 가격이 올라가면 또 끊기겠죠. 이런 게 지금 4월 초에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그러면 4월 달에 이 분위기에 수요자들이 과연 정책 자금 2%짜리를 어느 정도 쓸 것인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아직 예산은 좀 있거든요. 있음에도 가격이 너무 높으면 말씀드린 대로 가격이 너무 높으면 2%라도 버거울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시장이 움직일 텐데 제가 볼 땐 조정받는 시장, 노도강 이런 데들은 거래가 많을 거고 조정을 받아주니까 부담이 덜하잖아요. 그러나 이제 강남 3구나 마영성 같은 경우에는 이 갈아타기 하는 수요도 이미 어느 정도 소진된 것 같고 추세적으로 밀어올리는 힘은 약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한 6월 말 이 정도 되면 이제 시장 변화가 좀 나타날 거다라고 보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흥미로운 게요, 교수님. 저도 전에 경제학을 했습니다만 이게 주택 가격을 생각할 때 보통은 제가 뭐 어쨌든 주택은 너무 비싸니까 월급 가지고 그냥 살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평생 동안 내가 벌어들일 소득을 대충 이렇게 예측을 해서 나는 어느 정도 경제력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스스로 좀 평가를 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특정한 가격의 주택을 선정을 한 다음에 평생 동안 내 생활비 쓰고 나서 갚을 수 있는 돈 정도가 될 정도로 돈을 빌려다가 이제 그걸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막 갚아나가는 그게 정상적인 거죠. 맞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건 굉장히 그거하고는 다른 어떻게 조금 다른 그러니까 정책 자금이 들어와 가지고 이거를 뭔가 돈을 나한테 좀 여력을 좀 키워준 거죠. 키워줘야 수요가 생긴다. 이렇게 보시는 그러니까 정책 자금이 끊기는 순간에 대한민국 시장은 확실하게 조정할 겁니다. 근데 이제 우려되는 거는 이제 국세가 자꾸 줄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여러분들이 아시게 평소에 통상적으로 30에서 40조씩 정책 자금이 나왔어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근래 2년, 올해 3년째죠. 50조에서 60조예요. 2배 가까이 퍼붓거든요. 퍼붓는데도 시장은 어때요? 2022년 고점보다는 다운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수요의 어떤 펀더멘탈이 예전보다 약하다는 걸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게 추세적으로는 한국의 주택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내년까지 버틸 수는 있습니다. 정부가 강력한 버티기 정책을 쓰면. 네. 그러나 조금만 정부가 그러나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월 19일 날 부랴부랴 네. 서울 주택이 들썩이니까 뭐 수도권하고 지방을 퍼져나갈 것 같은 분위기가 보이니까 여러분 합동으로 이렇게 발표한 경우가 드물거든요. 그렇죠. 뭐 이런 경우는 뭐 금융위원장이 나와서 뭐 대출 좀 줄이겠다 이런 얘기 해야 되는데 기억하시겠지만 전 부처가 다 나와가지고 3월 19일 날 토지거래 확대 재지정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추가적으로 하나가 더 있었어요. 바쁘셔서 여러분들이 모를 텐데 전세 대출 보증 한도를 줄이는 대책이 이미 성립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5억짜리 주택이면 이 80% 범위에서 100% 보증을 써요. 쉽게 말하면 5억이면 8%니까 5, 8, 4억이잖아요. 네네. 이거를 갖다가 허그에서 보증 한도를 대출을 보증을 서주기 때문에 은행에서 4억까지 대출이 되는데 이걸 이제 줄였어요. 줄여가지고 액수가 80에 90%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세금이 더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은행이 리스크를 안 해야 되는데 은행은 또 리스크 지기 싫어하잖아요. 네. 이거를 스텝 바이로 하겠다고 7월부터 시작할 거였어요 원래. 근데 이거를 발표하는 날 이거를 5월부터 할 수도 있다라고 엄포를 놓은 거예요. 근데 일반 분들은 바빠서 모르지만 투자하는 분들은 잘 알거든요. 네. 조심해야겠구나. 그럼 투자자들이 일단 발 뺍니다. 아. 그 효과가 이제 일단 나타났고 네. 게다가 아시는 것처럼 이제 DSR을 시행한다는 거를 확실히 못을 더 박았어요 또. 네. 그러니까 이거는 좀 틀리구나 하는데 하나 말씀을 드릴게 IMF 보고서가 2월 7일 날 금융위원회에서 올렸거든요. 딱 한 2장짜리로. 네. 그래서 제가 IMF 보고서를 원본을 찾아 들어가서 봤어요. 네. 찾아 들어간 이유는 금융위원회에서 그걸 올렸는데 왜 올렸겠어요? IMF 보고서를 뜬금없이 오랜만에. 그렇게요? 그래서 보니까 내용이 좀 이거 좀 민감하더라고요. 그래서 맨 밑에 뭐라고 돼 있냐면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IMF 원본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이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들어가서 봤죠. 네. 봤더니 여러분들 그거 한번 보시기 바래요. IMF 그거 들어가시면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서가 자주 나오긴 했지만 보통 이제 통체적인 데서 2-3페이지나 5페이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아는 한 20년 사이에 한국에 대해서 30페이지 이상 보고서가 나온 거 처음이에요. 이게. 아, 그래요? 총체적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한국의 경제 상황은 물론 부채 상황, 기업 상황 이런 게 다 정리가 돼 있고 정부가 국제결제은행이나 IMF랑 협의한 내용들 그런 것들에 대한 서로 상호 협약에 대한 어떤 방향성이 다 정리가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중에 28번 장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마지막이 IMF에서 아예 딱 집어가지고 전세라는 용어를 넣었어요. 전세, JON 영어로 넣어가지고. 그래요? 그게 아마 옥스포드에 올라갈 겁니다. 김치 재벌 다음에 올라갈 것 같은데 네. 전세 우리는 전세 만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롤 오버잖아요. 영어로 하면. 전세 영어로 딱 써 있고 롤 오버 리스크 모니터링을 딱 박아놨어요.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을 했죠. 가만있어. 전세 만기에 대해서 우리가 리스크가 있나? 왜 있지? 근데 관리하라는 형태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전세 대출 금액이 금리가 올라가거나 변동성이 있을 때 갑자기 사람들이 빠져나가면 역전세를 예전에는 우리가 정부에서 금융기관을 통원해가지고 임대인 대출을 줬지만 이게 시스템이 비정상적이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IMF에서 리스크가 있다라고. 그거에 대해서 공고를 강하게 했더라고요. 그거가 나오자마자 불과 한 2주 있다가 최상목 땡이 그 얘기를 합니다. 가계부채는 10% 5년 안에 줄이고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줄인다 이게 딱 통과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바쁘셔서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느끼는 거죠. 그러면 IMF하고 일단 협의가 다 끝났구나. 우리 가계부채가 민감하다는 거를 심각하다는 거를 이미 인지했고 내수가 지금 계속 줄잖아요. 이 현상이 이미 예견된 거기 때문에 더 이상 방치했다가는 다른 나라들 부동산 버블처럼 크게 충격이 올 수 있으니 정부도 인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총체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땐 말씀드린 대로 7월이면 정부가 진짜 이상한 짓 하지 않는 한은 이제 조정 국면으로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전세 보증 한도 조정이 시작되면 그러면 갭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부담이 좀 늘죠. 리스크가 커진다고 보는 거예요. 현재 투자할 사람은 리스크가 조금 더 늘어나는 거고요. 돈이 더 들어가야 되니까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분도 리스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세금을 빼줘야 되잖아요. 그만큼 한도가 없어지니까. 그러면 만기가 되고 나서 갱신계약을 할 때 네. 예전에는 4억에 대해서 보증한도가 100%가 됐는데 네. 이게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단 차액만큼 돈을 내줘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이 미세하게 시장에는 하방 압력이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10개를 가지고 있는 분이다 그러면 네. 하나를 정리해서 나머지 그 빈 부분을 메꾸려면 하나가 매물로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럼 매물 증가로 이어질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시장에 조금씩 스며들겠죠. 예. 다주택 갭 투자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좀 정리를 하면서 네, 월세인 분들은 상관없지만 전세인 분들은 부담이 되죠. 왜냐하면 10집인데 10집마다 다 얼마씩 내줘야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목돈이 없으면 부담되잖아요. 아니면 전세값이 올라가야 되는데 전세값이 오르려면 여러분도 아시지만 전세 대출이 늘지 않는 한 오를 수 없잖아요. 네. 지금 상황에서 정부에서 전세 대출 늘리면 정말 욕 먹죠. 전세 대출이 주택가에 올린 걸 다 아니까. 네. 그런 상황이니까 함부로 못 움직이니까 정부가 쓸 수 있는 정책은 이제 대출 쪽밖에는 없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전세 대출은 건드리기가 힘들고 전세 사기도 많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건들기 힘들고 주담대에서만 손을 댈 수 있는데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IMF나 이쪽하고 좀 얘기된 게 있다 보니까 막 못 올리고 뭐 이런 것들이 예전 같으면 시장이 좀 죽는 것 같으면은 대출 풀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여력이 예전보다 약해진 거죠. 그러네요. 거시경제 상황이 또 이렇게 트럼프의 관세 이런 것 때문에 막 흔들리고 그러면은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런 거 신경 쓰면서 또 가계대출 그 비율을 가계부채 비율을 조정을 해야 되고 그러면 어쨌든 이 대출을 정부로서는 줄여갈 텐데 그러면 이제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말씀을 이렇게 하는 어려운 거죠. 뭐 서민들 집 어떻게 사냐 말이죠. 물론 친시장 언론은 이렇게 나오겠죠. 서민들 집 사라는 거 맞냐, 뭐 집 사는 길을 왜 막냐, 대출을 왜 막냐 이렇게 막 나오겠지만 정부가 거기에 지금 흔들릴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금융당국도 마찬가지로 그 상황을 알기 때문에 예전처럼 막 그렇게 하면 언론들이 그러면 그러면 두 가지가 있죠. 대출이 없으면 집값은 답이 없구나라는 거 판단하게 되는 거고 시장이. 근데 그게 충격으로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걸 완화를 하는 역할을 해야 되니까 시그널은 줘야겠죠. 그러나 실수자들한테 해주겠다 이런 편으로 이렇게 유지할 뿐이지 예전처럼 푹 풀어주거나 이럴 상황이 전혀 안 되는 경제 상황. 이게 이제 부동산 시장에는 예전 같은 그 장밋빛 시장은 지금 일시적으로 터졌지만 이게 강남 3구니까 가능했던 거고 수요가 많으니까 나머지 일반적인 시장에다가 강남 3구나 마영성 일부 시장을 일반화시키는 거는 오류입니다. 제가 볼 때 절대 그렇게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나눠서 보면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서울이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서울 수도권에서 서울 수도권하고 지방부터 먼저 나누면 지방은 지금 입주 물량들이 소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고 미분양 할인을 하는데도 수준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올해까지는 계속 이어질 겁니다. 경제가 살아나거나 말씀드린 정부의 대책이 조금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라든지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환경이 확대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 분위기는 아니고 그나마 다행인 거는 7월에 DSR 스트레스 DSR 1.5% 가산을 하게 되면 금리를 아마 어쩌면 한 번 더 내릴 텐데 2.5더라도 1.5를 더하면 4%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출 금리가 쉽게 안 낮아지는 거죠. 그럼 지방은 진짜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미 IMF 아까 말씀드린 보고서 내용에 이미 거기서 지방의 상황을 이미 다 얘기한 것 같아요. 연례 협의 때 얘기를 해가지고 지방에는 좀 특별하게 투트랙으로 차별화 전략으로 DSR을 갖다 100% 적용 안 하고 조금 다운해서 적용하겠다라고 IMF에 던졌고 IMF도 그거는 차지불 뭐 해가지고 체인지 해가지고 인정한 상태예요. 이거는 인정하는데 서울 수도권까지 DSR을 적용 안 하는 거는 안 된다라는 논조예요. 그러면 이제 시장이 좀 예측이 됐죠. 그러면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 토지거래 허가에 대해서 이게 기존에 집을 샀던 분들이 털고 나오는 그 타임을 갖다 오세훈 시장이 준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어요. 사실 그런 영향도 살짝 있죠. 언론에서 갑자기 동시에 다발적으로 띄워주고 빠져나갔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사시는 분들의 거래 숫자가 말씀드린 희소성 때문에 이제 사신 분도 있지만 올인한 분도 가끔 계시거든요. 가끔 가다 보면 일부분은 진짜 올인 자기 뭐 대출 다 하고 이러고 뭐 이래가지고 사시는 분도 계신데 그건 이제 위험한 상황인 거죠 지금은. 그런 상태라서 지금 수도권하고 서울은 분명히 DSR 적용이 다를 거다. 그렇다면 지방은 더 다운되기는
조금 좀 방어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있고 그럼에도 입주 물량이 많아서 조금의 조정폭의 어떤 게 좀 남아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은 서울은 올해 입주 물량이 사실 많아요. 언론에서 잘 얘기를 안 하는데 공급이 많습니까? 둔촌 중원까지 합하면 6만 5천 세대 됩니다. 네. 물론 여기서 뭐 행복주택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제외하면 한 5만 원 정도 아파트는 순수 아파트는 그래도 평소 물량의 2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3월부터 동대문발 아마 전세난이 역전세가 시작될 수 있어요. 동대문 쪽은 지금 전세가 많이 내려갔거든요. 거기 어마어마한 물량이 만 세대가 들어오니까 어마어마합니다. 동대문 9만 신축이. 그러니까 거기도 있고 이제 은평구도 또 이제 또 그러면 이제 역풍선 효과라 그럴까요? 그쪽이 싸지면은 여기 센터에 있는 분들이 넘어갈 거 아니에요. 네. 뭐 이런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서울은 가을 지나면서부터는 시장에 좀 변할 소지가 많고 강남 3구하고 마영성은 지금은 유지가 되지만 그때 조정할 때 약간의 조정이 분명히 올 것이고 서울에서도 25개구가 있는데 이 8개구를 빼고 동작구하고 서대문구까지 빼주면 광진구까지 넣어주고 빼고 남은 한 16개구 정도 남잖아요. 16개 구는 부침이 좀 있을 겁니다. 요번에 동대문구는 뭐 확실히 있을 거고 은평구도 좀 있을 거고 그러면 서울도 서울 안에서 차별화가 일어나는 거고 수도권 안에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광명 같은 경우에 지금 신축이 마이너스 P잖아요. 지금 입주 11월에 한 단지 했고요. 두 단지가 3월하고 5월 이렇게 입주하거든요. 여기다 마이너스 P 8천에서 1억이에요. 신축인데 왜 분양가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근데 이 현상은 2009년도 때 막 분양해서 이뤘던 것이 2011년에 미분양 나가고 똑같아요. 시청자분들이 아실 게 뭐냐면 2023년도에 분양제도 청약제도를 많이 풀어줬잖아요. 풀어줘서 가수요 청약이 많이 늘어났어요. 청약 경률이 많이 높아졌거든요. 그때 들어간 분들이 이제 광명도 해당돼요. 지금 이제 물린 거예요. 근데 2009년도에도 그렇게 해서 2011년, 12년에 더듬어 보시면 11년에 저축은행 사태가 있었잖아요. 시장이 완전히 죽었잖아요. 11년부터 해가지고 15년까지 서울하고 수도권의 마이너스 P가 비율이 서울은 30% 현장이 마이너스 P였고요. 수도권은 40%가 마이너스 P였습니다. 난리 났었습니다. 그때. 신축 아파트가 분양가보다 낮게 거래된 못 빠져나오고 30-40%가 됐다고요? 그럼요. 그때 엄청 높았네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지금 광명시가 나타난 거고 뭐 뉴스에는 많이 안 나오지만 평택이고 뭐 지금 마이너스 P가 많아요. 근데 그거를 뉴스를 너무 많이 내면 시장이 갑자기 죽을 것 같으니까 보도도 조금 자제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실 거는 아니 신축인데 마이너스 P야? 그것도 광명이면 서울에 붙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거는 생각을 좀 해봐야겠죠. 그러면 강남 3구 빼고 나머지 분양가가 높은 지역은 실제로 미분양이 나고 있고요. 이런 걸 잘 보시면서 접하셔야지. 그래서 서울도 차별화 안에서 수도권 내에서도 수도권은 다 비슷합니다. 사실 과천 빼고 과천은 뭐 특수한 지역이잖아요. 서로 붙어서 거길 빼고는 나머지는 좀 힘듭니다. 그리고 일기 신도시 뭐 바람 불어서 분당이 좀 약간 떴잖아요. 이거 뭐 이제 민낯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주대책 단지도 지금 준비가 안 돼 있고 분당 일기 신도시를 포함한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들이 지정은 됐는데 쭉쭉 가는 게 없어요. 못 가는 이유는 과정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단체 조합을 만들든지 또 그리고 그 각 단지마다 대장이 계시잖아요. 대장 중에 대장을 누가 할 거예요? 서로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감정평가할 때도 또 우린 길가가 있는 게 좋으니까 우리끼리 비싸 이러면서 트러블 수 있고 이제 블록 딜 할 때 이제 단점이에요. 이것 때문에 시간이 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럼 늘어진다고 가정하면 이게 투입분에 대해서 기간의 금융비용을 따져보면 수익성에 대한 게 퀘스천이 지켜지는 타임이 지금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계속 올라가지 못하고 선도지구 지정된 지 지금 뭐 1년도 안 됐는데 지금 벌써 하락거래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시장이 올해는 좀 하반기에는 옛날같이 힘을 못 받는구나. 이건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내 집 마련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하반기에 좋은 기회가 올 것 같고 지금 하셔도 되고 말씀드린 정책 자금을 활용하시면 되고 5년 동안 이자가 저렴하니까요. 근데 이제 조금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조금 더 기다려도 크게 무리 없는 시장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떤 분들은 또 그래도 강남은 영원하지 않냐.
오히려 더 이쪽으로 몰리지 않냐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강남 중에서 또 특히 또 몇 개 많이 주목받는 단지들은 더 오르지 않냐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효용성을 따질 때 어떤 이런 거 직주근접의 효과는 있잖아요. 당연히 테헤란에 시간이 많으니까. 근데 그런 걸 따져봤을 때 효용 가치랑 계산을 해보면 그러면 이제 그 지역의 소득 수준이 있잖아요. 네. 그거랑 비교해 보면 일단 오버슈팅 다 있습니다 이미. 나 있고 자체 상품이라 그럴까요? 아파트 자체. 물론 강남 일대에서 강남 상구 일대에서 엘리트라고 하는 데는 이제 단지 수가 좀 세대 수가 많잖아요. 5천 세대. 그리고 둔촌중호가 헬리오시티 요 5개가 이제 단지 수가 좀 세대 수가 많은 지역인데 나머지들은 다 천이 많잖아요. 그리고 요 최근에 반포 쪽에 이제 뭐 원벨리나 이런 데들이 하고 개포하고 그러면 대단지들만 위주로 지금 이게 강세를 보이는 거예요. 근데 대단지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게 최근에 입주한 뭐 원벨리, 개포, 프레지던트라든지 이쪽은 최신 커뮤니티잖아요. 네. 그런데 송파구는 제가 오버슈팅 됐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거긴 2007, 8년도 입주한 아파트예요. 그 우리 시세 말하는 얼죽신 따지면서 10년 넘으면 구축 취급하잖아요. 그럼 계산해 보세요. 17년, 18년 됐어요. 아파트가. 그러면 노신도시처럼 보면 20년 지나면 새로 지어야 된다면 부시고 그런 개념에서 보시면 그게 얼마나 예전 아파트인지는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겉으로 보고 효용성과 실제 가치의 어떤 가치보다 투자와 시세 차익을 노리는 어떤 분들 그분들까지 가세하다 보니까 얘가 지금 오버슈팅 돼 있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조금은 너무 올라간 곳들은 아주 신축은 제가 뭐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간간이 있으면 그게 이제 상한가를 주식으로 하면 상한가 고점이 돼가지고 그걸 유지하려는 속성이 있잖아요. 특별한 경제 위기가 없는 한. 그런데 이제 이것들도 제가 보니까 거의 꼭지에 갔기 때문에 예전보다 신고가 뉴스가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 확실하죠. 그렇다면 아까 말씀 올린 7월에 그런 분위기가 왔을 때 과연 그러면 강남이 버틸 것이냐 계속. 혼자 올라갈까요? 두개청청? 그거는 조금 퀘스천인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러면 조금 실용적으로 올해 뭐 서울 수도권에서 주택을 팔거나 사거나 하려는 좀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타이밍이나 아니면은 또 뭐 어떤 계기가 생기면은 좀 결행하는 게 좋겠다 이런 조언을 좀 주시면 어떨까요? 일단 매도자분부터 말씀드리면 일시적 2주택자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분 숫자가 아시겠지만 3년이 지나야 뭐 일시적 2주택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가 이 집을 사고 있는데 한 집을 샀어요. 그리고 3년 안에 먼저 집을 팔지 않으면은 양도세를 세금을 맞습니다. 비과세 요건을 가지고 투자한 분들이 많아요 지금. 뭐 공무원도 하고 다 합니다. 이거 뭐 정부만 모르는 척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하는데 그분들이 3년이 안 되면 못 팔잖아요. 그러니까 1가구 2주택 뭐 약간 유예를 해주는데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일시적 그 기간을 이용해서 이제 3년 재테크를 한다 이 말씀이시죠. 그걸 많이 하고 계신데 그분들이 벌써 올해 제가 연말에 계산했을 때 400만 가구예요. 그분들이 말이 양도세 비과세 일시적 1가구 2주택이지 투기 세력이에요. 제가 볼 때 냉정히 보면 그분들 중에 처음 사신 분들은 이해하지만 세네 번째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걸 이용해 악용하는 거죠. 자기 자본시세 차익으로. 정부가 그 빈틈을 만들어 놓은 법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문재인 정부 때 그 기간을 줄였어요. 2년으로. 그러니까 주택 시장이 약간 다운됐어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 3년이라는 텀이 생각해 보세요. 질병이나 이사나 학업으로 이사를 갔는데 3년 동안 집을 못 팔까요?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 틈이 있는데 이게 아마 새로운 정부가 오면 이거 손댈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전 정부에서 이미 했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가 만약에 민주당 야당이 될 가능성이 좀 있는데 되면 손을 댈 수도 있어요. 주택가를 잡으려면. 근데 이 정부도 만약에 잡을 생각이 없다라면 또 풀어놓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문제점을 계속 제공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손에 타치가 오게 되면 그분들 매도자들 입장에서는 이미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년이 된 분들은 지금 3년 안 된 분들은 다행인데 지금 매물이 원래 한 작년 가을 겨울에 매물이 서울이 역대 매물 9만 5천 건 찍었거든요. 11월 달에. 근데 이게 토지거래허가 붐이 불면서 8만 8천 건으로
거래가 1, 2만 개가 됐는데도 10,000개가 줄었어요. 그럼 많이 준 거잖아요. 갑자기 짧은 시간에. 근데 이분들이 지금 3년이 되는 안에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분들이 만약에 쉽게 말하면 매물량이 늘어나는 시점, 네. 그게 만약에 6, 7월에 나타난다. 네. 이러면 이제 때가 늦은 거예요. 그때는 7월이면 시장이 좀 다운될 수 있으니까 네. 그분들은 제가 볼 때 차라리 요즘 그래도 네. 좀 매기가 살아있는 이때 네. 조금 차익을 줄이더라도 매도하시는 게 훨씬 안전하다고 좀 말씀드릴게요. 네. 우리가 차익이 나면 그걸 뭐라 그러죠? 손익? 손절 손익처럼 주식에서 네. 손익을 취하는 게 맞는데 욕심이 많으면 꼭 물려요. 네.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다주택자 중에 이제 뭐 10개, 20개 이렇게 갖고 계신데 말씀드렸던 전세 보증 그 한도가 이제 축소가 되니까 레버리지가 풀로 쓰고 있는 분들은 빨리 지금 자산 관리 하셔야 됩니다. 긴축 네. 들어가야 되겠죠. 네. 그래야 안전하잖아요. 네. 잘못하면 한번 물리면 이게 걷잡을 수 없어서 그렇죠. 다 날립니다. 경매를 네. 다 뺏깁니다. 네. 그런 경우를 제가 예전에도 많이 봤기 때문에 조금 과다하게 레버리지가 있으면 정리하셔야 되고 네. 월세 가지신 분들은 그냥 계속 가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매수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매수 우위 시장으로 이제 좀 바뀔 거거든요. 지금은 네. 이제 매도 우위를 가려고 그러다가 멈췄잖아요. 네. 그럼 이 상태에서 지방은 매수 우위입니다. 영원히. 영원이라는 게 올해 한 해 한해서. 근데 서울은 이제 지금부터 4월, 5월까지는 매도 우위가 될 수 있어요. 네. 신혼부부들이 좀 찾는 철이니까. 그 여름으로 가면 비수기잖아요. 또 비수기고 가을 맞이해서 펌핑할 타임인데 원래 부동산이 말씀 올린 것처럼 전세 보증 한도에다가 스트레스 DSR 적용되기 때문에 시장이 약간 다운될 거라고요. 이 부분에서 매수자분들은 다운되는 걸 기다렸다가 충분히 조금 언론에서 막 하더라도 가을 정도에 이제 신도시 분양이 좀 들어올 거예요. 정권이 바뀌면 분명히 3기 신도시가 분양을 안 했잖아요. 그동안 네네네. 물량이 30만 채 가까운데 지금 2만 채밖에 안 했습니다. 지금 세월이 이렇게 흘렀는데 윤석열 정부도 들어와서 270만 원 분양한다 그럴 때 다 한다 그랬지 안 하잖아요. 건설에서 PF 문제 때문에. 이게 공공이 들어가면 기존 현장이 죽잖아요. 네. 이게 양쪽에서 지금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정부가. 근데 이미 그러면 방향성은 정해졌잖아요. IMF 보고서에서도 구조조정 하라고 했고 최근에 이복형 금감원장이 사표냈잖아요. 네네네. 사표냈다 거둬들였잖아요. 네. 거기에 또 깊은 믿거나 말거나 비하인드가 있습니다. PF 구조조정이 진도가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나중에 크게 터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본인 책임이 되니까. 네, 태형 터질 때 뭐라 그랬어요? 앞으로 완벽하겠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 뒤로 뭐예요? 신동아 뻑, 벽산 뻑, 금호 아슬아슬 계속 이게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면 IMF 때도 우리 터질 때 아무 걱정 없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시지만 지금 계속 펌핑해서 올라왔잖아요. 네. 그 서울 수도권 매수자 입장에서는 예전처럼 조바심을 분위기가 막 트면 또 조바심은 나실 거예요. 그런데 절대 무리해서 가실 필요는 없는 상황이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그리고 뭐 공급 부족 얘기하는데 공급 부족하지 않습니다. 제가 체크해 보면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충분히 여름 가을까지 기다리셨다가 시장 접근하셔도 되고 지방은 아마 조정 들어가서 6월 전에 조정되는 현장들이 많을 거예요. 기존 주택이. 그러면 그건 매입에 들어가셔도 정부 정책 자금 활용하셔가지고 큰 차이 없잖아요. 네네네. 이사 다니는 불편한 분들이 또 나니까 그렇게 접근하시면 되고 수도권은 이제 충분히 발품 판다 그럴까요? 발품 보통 분들 보시면 한 두세 군데밖에 안 가거든요. 부동산을. 진짜 꼭 지금 필요해요. 만약에 신혼부부라든지 애기들 커가지고 방을 만들어줘야 돼. 그럴 경우에는 7군데 이상 들리시면 거짓말같이 시세보다 10에서 15% 저렴한 물건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런 식으로 매수하시면 되고 아니면 충분히 기다리셨다가 가을 이후에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군데를 최소한 가라 이 말씀이 딱 마음 그리고 젊은 바뀌네요. 분들은 네. 저 3기 신도시 분양하고 공공 분양 이런 거에 좀 신경 쓰셔가지고 청약 열심히 넣으시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매일 오후 5시 45분 진행하고요. 끝장 뉴스 오후 5시에 라이브 진행하니까 내일 또 저는 오후 5시에 찾아뵙기로 하고요. 오늘 부동산과 관련해서 네. 좋은 이야기 나눠주신 한문도 박사님하고 같이 여기서 인사드리고 올라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토마토 K평화연구원이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광화문, 남태령, 한남동 공관,
헌법재판소 등지에서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민주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 K평화연구원과 함께 해주실 분들의 추천 제보 및 후원을 기다립니다.